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은 장기 인플레이션과 초인플레이션 이론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어려웠대요? 쉬웠대요?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 조용하더라고요, 학교가. 다들. 그래서 저도 잠시 망설이긴 했지. 온라인으로 할까 하다가. 자, 우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정확하게는 물가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인데 뭐 이게 상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죠. 하나는 수요 측면에서 뭔가 갑자기 소비가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머리에 열이 나게 되는 거니까 물가가 상승해요. 또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비용을 나타내는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 얘는 AD가 상방 이동하게 되고요. 얘는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고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이제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믹스드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요인들이 사실은 인플레가 특히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정부가 이제 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얘를 증가시키면 특히 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정부가 만약에 이게 돈을 막 풀어야 되는데 뭔가 민간에 있는 걸 뺏어서 푼다? 뭐 그렇게 하면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하더라도요. 요거 민간 부분에 아니면 중앙은행에다 이제 돈을 찍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찍어서 사실 이제 막 섞인 거지. 재정 정책도 순수한 우리 다음 챕터에서 볼 건데 순수한 재정 정책이라기보다는 돈을 찍어서 통화 정책하고 같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거기 보시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뭐니 해도 저 돈을 찍었기 때문이다. 화폐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뒤에 얘기할 건데 화폐 수량설 이렇게 쓸 거예요. 거기 보시면 화폐 수량설 이렇게요. 우선은 거기 박스에 나와 있는 공식을 그냥 머릿속에 살짝 정리해 두세요. 이게 MV는 PY 뭐 이런 공식 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뭐 물리학의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 있긴 할 텐데 경작에서는 몇 가지 뭐 재미난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M이 뭐냐면 이게 통화량이라는 거고요.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돈이 풀려가지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한 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요게 우리가 물가라는 것이고 물가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요 요 뒤에 Y는 실질 국민소득 GD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물가 합쳐서 곱해지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합쳐서 물가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노미널 해서 명목 GDP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본 것처럼 어떤 명목 변수를 P로 나눠주면 그게 언제나 실질 GDP, 실질 변수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책에 따라서는 실질 GDP를 소문자로 쓰고요. 명목 GDP를 대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봐서 P가 붙어있네. 그러면 요 Y가 실질, PY가 명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 전체적인 명목 GDP를 우리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아니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화폐가 돌고 돌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번 예를 들면 요게 1,000원에 거래를 매듭 짓게 됐는데 시중에 돈이 만약에 100원이 이렇게 풀렸어요. 근데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통속도라고 합니다. 유통속도요. 그래서 요게 유통속도 10번 회전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요. 자, 그러면 100원 자체가 10번 회전하면서 1000원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회전 속도가 느려, 그럼 만약에 1000원이 한 번 있어서 한 번 이렇게 거래를 매듭 지으면 역시 1000원의 가치로 해결될 수가 있겠네요. 요 유통 속도는 앞으로 많이 얘기하긴 할 건데, 화폐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 화폐 유통 속도, 여기서 뭐 소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요. 여기 보니까 저학년 친구들도 많은데, 뭐 새 학기 되었을 때 뭐 친구들과 뭐라고 해야 되지? 미팅이나 뭐 이런 거 많이들 해보셨나요? 잘 안 해보셨나요? 요즘 뭐 중고등학교 때 다 뭐 남녀공학 뭐 이렇게 있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요, 남자 학교, 여자 학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학원에 이렇게 뭐 다니거나 하더라도 대화를 거의 안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너무 라떼마리아인가? 그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땐 누가 옆에 학교랑 뭐 무슨 뭐 소개팅 미팅을 한다 그러면 걔는요 그 당시에는 날라리?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서 여학생과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대학 와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뭐 거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미팅이나 소개팅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뭐 그렇긴 한데요. 저는 뭐 못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대학생활을 잘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여기저기 요즘은 성대 하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학교를 여기저기 많이 했거든요. 학교를 많이 하는 게 재밌어요. 학교 투어하는 겸. 지난 학기는 제가 안 가본, 서울 시내에서 안 가본 대학이 숭실대학교가 안 가봐가지고 숭실대 어떻게 학과장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웬만한 학교는 다 가본 것 같아. 그래서 뭐 연대, 고대 뭐 다 뭐 건대, 국민대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은 여대까지도 다 간 것 같아서 이제 그만. 그래서 이제 성대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남는 시간에는 그냥 뭐 학원을 하던가 유튜브를 하던가 그렇게 할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학교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괜찮은 학생이 있잖아. 그러면 대화를, 그때는 또 좀 더 젊었으니까 학생들과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다. 친한 친구 이렇게 있으면 밥이나 먹을까 해가지고 이제 뭐 삼겹살 먹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괜찮은데 아니 여자친구가 없대. 그래서 소개팅이나 시켜줄까? 제가 중매쟁이가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다른 학교에 뭐 괜찮은 애가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남학생들이 있어요. 남학생들. 그래서 5명을 시켜준다 할게요. 제가 둘, 셋, 넷, 5. 여기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도 둘, 셋, 넷, 5 이렇게요. 근데 제가 원래 의도했던 생각은 이렇게 한 명씩 미팅을 시켜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의 미팅을 성사시켜 줘서, 그래서 이게 성사가 잘 되면 저도 기쁘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요즘은 뭐 알아서들 잘 하긴 하겠지만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학생들 중에서는 성대생이 제일 짱이었거든. 제일 좋았거든요. 이 친구가 성대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다른 여학생들과 이렇게 미팅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5번을 시켜줬는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했더니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꽝이라는 것은 자기랑 잘 안 맞는다는 거야. 다 실패해가지고 되게 슬펐죠. 알고 봤더니 괜찮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4명씩이나 다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한다는 생각하에 안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잘못한 거야. 꽝인 친구였어요. 얘가 할 일도 없고 하니까 5탕을 다 나간 거지. 좀 비유가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5건을 성사시켜주고 그때만 해도 뭐 요즘 SNS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잘 모르고 알아서들 해라 했더니 다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엉망인가 보구나 생각했더니 요 친구가 1인 5역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꽝인 사람들 다 꽝꽝꽝꽝 이렇게 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1,000원이 한 번 이렇게 회전하면 1,000원의 가치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100원이 10번 돌아가지고 1,000원의 가치로 빠르게 회전을 하는 거야. 하루에 3탕을 주말에 시키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아침엔 이 친구 만나고 점심 저녁 이렇게 3탕의 소개팅을 하게 되면 얘가 3건의 소개팅을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갔을 때도 식탁에 자리가 뭐 50석 앉을 수 있는 식당 한 번에 점심 한 번 50그릇의 국밥이 팔리는 것도 있는데 테이블이 10개밖에 없어. 근데 손님들의 회전 속도가 빨라가지고 빨리 먹고 15분 만에 나가고 해서 점심시간에 50그릇을 팔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요걸 유통속도라고 얘기하는데 화폐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요게 이제 사실 유통속도 화폐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 등등 이런 결제 시스템이 막 발전하게 되니까 뭐 사실은 좀 빠르게 좀 더 회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예전에는요, 아주 예전에는 우리 농경시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은 어때요? 요즘은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고 정신없이 변하는 것 같긴 해요. 눈만 떴다 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는데 한 뭐 3, 40년 전 그때는 농경시대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요. 내일이 또 내일 모레고요. 어제가 오늘이고요. 똑같지 않습니까? 눈 뜨면 해가 이렇게 뜨면 농사 짓고 뭐 깜깜해지면 집에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다 비슷한. 그러니까 세상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다변 막 급격하게 변하지 않던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이게 요 시기 옛날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는 고전학파 주장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시기인데 아주 옛날에는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화폐가 회전하는 속도도 그냥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는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고전학파 입장에선 옛날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유통 속도는 일정할 뿐만 아니라 여기 실질 GDP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진짜 GDP잖아. 실업이 없어. 완전 고용하에서 최대한을 나타내는 완전 고용하에서 산출량 네, 요거를 나타내니까 요것도 고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니 우리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공부하세요? 만약에 이제 내가 뭔가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뭐 10시간씩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늘릴 수가 없잖아. 하루에 24시간인데 잠자고 왔다 갔다 이런 거 빼면 최선을 다하는 시간 뭐 10시간이다라고 하면 10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거의 뭐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가 없는 한 이렇게 최대한 하게 되면 얘도 완전 고용 수준에서 고정. 그래서 완전 고용 수준을 내추럴해서 자연 실업률 하에서 고정 이렇게 할게요. 얘도 고정되고요. 얘도 고정되고요. 그래서 요 식에서 의미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물가가 지금 얼마나 상승하는가가 인플레이션이잖아. 사실 알고 보면 많은 단기적인 여러 가지 경로도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얘도 고정되고 얘도 고정되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거기 보시면 그 박스식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게 뭐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한 화폐 수량설에서요. 이걸 교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식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유통 속도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사람들의 소비 습관에 따라서 고정돼 있고 국민소득, 실질 국민소득도 고정돼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정리하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면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의 물가 상승률은요 화폐 공급의 증가율과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관계는 플러스 이렇게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어느 정도만 예측 가능하고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상승하는 것은 괜찮아요. 오히려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가가 아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우리 몸이 운동을 하거나 하면 머리에 열이 나는 것처럼 약간 작은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만약에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 이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게 심각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 불가일 정도로 빠른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경우를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인플레이션 하이퍼라는 말을 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되는 건데 거기 한번 보시면은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데 위에 읽을 거리 한번 볼게요. 자, 빵 한 조각에 80억 마르크다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국인이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에 1달러짜리 지폐를 흔들면서 자 음식을 1달러만큼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당시 옛날에만 해도 식단에 있는 메뉴표에 있는 음식들이 다 나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었는데 근데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무슨 뭐 예를 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럼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이었는데 내일 갔더니 5만 원이 되고요. 뭐야 짜장면 한 그릇이 이렇게 비싸? 뭐 내일 모레 갔더니 500만 원 되고요. 막 이런 식이야. 너무 좀 극단적으로 치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화폐 가치가 아예 진짜 뭐 낙엽에 빗대어서 쓸모없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달러 보시면 맥주 한 잔에 고기 한 파운드를 살려면 9천억 마르크 뭐 이게 뭐 개념이 좀 없죠. 맥주 한 잔에 2천억 마르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뭔가 맥주를 시킬 때도 한 잔 다 마실 동안 또 물가가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뭐 김 빠진 맥주를 사더라도 두 개를 연속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거기 뭐 손수레 가지고 있네. 손수레에 뭔가 맥주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손수레에 달러를 아니면 마르크화를 원화를 잔뜩 실어서 바꿔야 되는데 강도를 만났더니 강도가 돈은 놔두고 수레만 가지고 도망갔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초인플레이션 사례 또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통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옛날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보통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 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할 때도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커맨딩 하이츠인가 그 영상에도 보면은 사실 케인즈가 있던 시대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하면 상대방이 있잖아. 법정에서 싸우거나 그러면 내가 전쟁을 했어? 내가 이겼어? 그럼 뭐야? 나도 전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군인들이 다치고 총칼 돈이 들어갔고 만약에 법정에서 싸운다 해도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고 나의 시간과 노력 이런 거 다 쏟아붓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법정이든 어디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 같은 거 있잖아. 부담했던 비용도 야 네가 다 물어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전쟁 생각해 볼게요. 우리 1차, 2차 세계대전 때 뭐 히틀러가 또 만약에 전쟁을 했다. 그러면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이겼으니까 말이야. 너 때문에 우리 많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돈 다 갚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도 보면 케인즈가 야 우리가 야옹이가 쥐새끼 잡을 때도 너무 이렇게 궁지에 몰게 되면은 쥐새끼가 막 이렇게 대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약간 도망갈 구석을 남겨놓고 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쥐새끼가 이제 약간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 그래 나 마음대로 해. 잡아먹든 말든 해. 요렇게 몰아야지 쉽게 제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급박하게 피해 나갈 궁지를 구멍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면 야, 쥐도 이제 대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 만약에 1차, 2차 세계대전 나쁜 짓을 했어. 그랬을 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그래 전쟁 비용 같은 거 그거 걔네들한테 부담시켜야 되는데 배상금 같은 거 내라고. 근데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야 이거 나중에 분란의 또 씨앗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말이 듣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 너네 때문에 해서 왕창 뜯어내려고 하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이 만약에 전쟁 비용을 갚으려고 하면 방법이 뭐야? 돈이 없잖아. 돈을 찍어서 갚아야지 뭐. 돈을 쾅쾅쾅 찍으니까 마르크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자 여기 빨리 갚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거의 낙엽처럼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뭐야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5만 원 달래. 그 뭐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다 공중으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에이 못 살겠다 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원래 히틀러가 연설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났다면서요. 근데 독일 경제가 좋았을 때는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아 뭐야 저 사기꾼 같은 녀석 이렇게 해서요 오히려 사기쳐가지고 감옥에도 갔었대. 근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게 없잖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엄청난 이제 또 뭔가 히틀러가 사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연설을 되게 잘해서 현혹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는 동조하게 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면서 뭐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독일 경제가 그렇게 막 피폐해지고 막 그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배상금이 부담되는데 갚을 수는 없고 국민들은 힘들어지니까 또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그림이 나왔는데 그냥 숫자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 밑에 거기 보시면 최근에는 뭐 짐바브웨에서도 경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화폐 가치 표현하면 다음에 화폐에 대한 얘기도 할 수는 있긴 한데요. 언제나 위정자들 입장에서는요 돈을 펑펑펑 찍어 가지고 뭔가 재원을 마련할 만한 유인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그걸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채굴할 수 있는 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인플레 같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화폐 가치가 엄청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영상 찾아보시면 벌써 다큐나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생각나면 한번 올리거나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식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MV는 PY 요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립스 곡선. 자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거기 그림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뉴질랜드 태생의 영국의 경제학자인데요. 필립스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각종 거시경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시경제 변수도 공식적인 지표가 있지만 사람마다 뭔가 두 가지 변수들 중에 인과관계가 아니라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관계를 찾아본 거야. 그래서 언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있을까? 뭐 공식적인 지표 말고 자기만의 또 다른 지표를 찾는 것도 재밌긴 하겠죠. 그래서 필립스라는 학자가 여기 실업률이라는
X축의 변수와 당시만 해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인플레이션율 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요. 임금으로 했어요. 특히 임금도 명목 임금 상승률 이렇게 점을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임금이니까 W분의 이렇게 델타 W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실업률 이렇게 쓰고요. 자, 점을 찍어봤더니 이런 관계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보이네. 요걸 밝혀내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필립스 커브다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요 명목임금 상승률 말고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통 요거를 파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로 발전시켜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립스 곡선이에요. 거기 보시면 실업과 인플레이션 관련한 식을 잘 나타낸 곡선이 필립스 곡선이고요. 이걸 나중에 이제 립시랑 뭐 등등 랭카스터 등등 많은 사람들이 다시 좀 확장 발전시켜서 이렇게 물가 상승률로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 요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줄 볼까요? 명목임금 상승률 이렇게 있었던 것을 물가 상승률로 바꾸게 되었고요. 우하향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식 있는 것처럼 파이라고 쓸게요. 파이는 마이너스 관계네.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U 마이너스 요거는 뭔가 자연 실업률 비슷하게 나중에 이렇게 쓸 거야. 아니면 요거 그냥 이렇게 풀어 써도 되겠지. 마이너스 알파 U 플러스 알파 U 스타 이렇게 지금 곡선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요걸 표현하게 되면은 파이가 되고요. 실업률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뭐야? 요게 기울기가 됩니다. 기울기가 되고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수직축의 철편 이렇게요. U가 제로일 때 요게 수직축의 철편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알파 U 스타 이렇게 있고 요게 기울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U 스타는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 해서 거기 보시면 대략 한 5.5%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정돼 있다 보시면 돼. 여기다 쓸까요? 얘는 자연 실업률이에요. 자연 실업률 스타를 붙이긴 했는데 책에 따라서는 내추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해서 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뭐야? 자연스러운 이렇게 해서 완전 고용 상태 하에서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 고용 수준은 어떻게 돼?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경제 성장 때문에 잠재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근데 이것도 변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잠재력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뭐 5시간이다. 근데 조금씩 늘리게 되면 증가합니다. 주량 같은 것도 술 자꾸 마시게 되면 증가해요. 근데 보통은 얘는 고정되어 있다.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AS 곡선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잠깐 참고로 보시면 여러분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할게요. 보통 침체됐을 때 특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국민소득은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요. 오케이.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P라고 써도 되는데 파이라고 쓰면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 국민소득과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면 이게 바로 AS 곡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나의 관심사가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물가를 잡는 거다 하면 이거를 해결하는 거잖아. 이게 바로 우리는 필립스 커브다. 이렇게 곡선 하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맞춰서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나중에 보겠지만 얘네 둘과의 관계도 있어요. 얘네 둘 국민소득과 실업률과의 관계 이걸 나타내는 걸요. 이거를 오쿤의 법칙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 중에서 내가 어떤 게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칠판에 표현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살짝 이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만 지울게요. 아니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이 우하형 하는데 이 우하형 한다라는 것은 y라고 표현하면 그냥 p라고 쓸게요. 얘가 이렇게 AS 곡선이 우상향 하는 거랑 같은 뜻이 돼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경기가 침체됐잖아. 그러면 국민소득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봤을 땐 여기가 침체되는 영역일 거야. 국민소득도 낮고 물가 수준도 낮고 여기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실업률은 높고 물가 상승률은 낮고 여기쯤 되겠지. 여기 A라고 할게요. 여기 상황이 약간 침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랑 저쪽 부분을 같이 연결시키면 돼요. 실업률은 높죠? 실업률은 높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상태. 경기가 과열돼 있다라고 하면 약간 여기 B라고 할 수 있을 거야. B는 물가 수준이 높고 국민소득도 좀 높은 수준이고 경제가 과열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B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목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높고 실업률이 낮죠. 경제가 지금 활성화돼서 좋은 상태가 과열돼 있다. 약간 호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 B가 되니까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S 곡선하고요. 지금 우상향 하잖아. 필립스 커브랑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직축이 물가 상승률 똑같고 수평축이 여기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으로 나타낼 거냐 실업률로 나타낼 거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응용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아니 여러분, AS 곡선이 만약에 수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직이라면 자, 이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AS 곡선이 뭔가를 보셔야 돼. 총공급을 나타내는 것인데 얘가 수직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 파이라고 해도 돼. 근데 지금 우리는 그 P라고 많이 쓰니까 P로 했어요. 이렇게. 아니 물가가 올라갔어요.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올라갔는데 뭔가 국민소득 수준은 고정돼 있어요. A에서 B 이렇게 돼 있다 할게. 물가가 올라갔는데 국민소득 수준이 만약에 특히 완전 고용 수준에서 고정돼 있다 그러면 아니 실업률도 변화가 없는 거지. 경기 호황이면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작아지고 불황이면은 경기가 침체돼서 국민소득이 작아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해서 얘네 둘과의 관계는 지금 마이너스 관계예요. 오콘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근데 요거에 매칭시켜서 보게 되면 자연 실업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필립스 커브는 수직 이렇게 돼. 저 P라고 써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파이라고 쓰면 파이 제로에서 파이 1으로 올라갔는데 A에서 B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살짝 체크해 보실 것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많은 거시 경제 변수들 중에서 이렇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로 표현한 것을 필립스 곡선이고
실업률이 아니라 국민소득과 물가 상승률, 물가랑 같이 표현한 게 AS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개는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얘기를 관심 있는 변수가 뭐냐? 고로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S 곡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필립스 커브도 수직이 되고요. AS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한다. 이렇게 되면요, 기울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Y랑 U가 서로 반대 방향의 관계이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들어가거나 거시경제에 가게 되면 AS 곡선, 뭐 단기, 장기 막 얘기할 건데, 필립스 커브도 단기의 필립스 커브, 장기의 필립스 커브 할 건데, 사실은 AS랑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고요. 현대 필립스 곡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뒤에 AS 곡선하고 같이 나와 있는 그림 있죠?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예.